네, 추석 연휴 기간 회사 직장 이야기하는 것 싫어하시겠지만 요즘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꼭 들어볼 만한 꿀팁 조언이 최근에 나와서 나중에 연휴 끝나고 회사 돌아가서라도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라고 들려드립니다. 미국 방송 CNN 머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기사를 9월 3일에 썼습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을 싫어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 첫째, 그런 상황에서는 직장 상사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스스로 회사 내에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남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둘째,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당신에게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에게도 한 1%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공부를 좀 해라. 셋째,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는지 찾아봐라. 넷째, 직장 상사는 안 그래도 회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당신이 문제를 하나 더 하지 말고 직장 상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 문제를 하나쯤 해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읽다 보니 이런 좀 반대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능력 있다면 차라리 회사를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먼저 추석 특집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용어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용어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권, 주식 등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일컫는 단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마코비츠가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가죽 가방, 서류 가방의 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정해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선물입니다. 2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죠. 지금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최경령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네, 어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최경령의 경제쇼 추석 특집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KBS 보도본부의 박종훈 경제부장이 나와서 개인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위기에 강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0 부의 지각 변동의 저자이기도 하죠. 박종훈 KBS 경제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최경령의 경제쇼가 아니고 박종훈의 경제쇼였잖아요. 네. 예. 이제 정말 꽤 오래됐네요. 이제 벌써. 예, 한 6개월 정도 6개월, 됐죠. 네. 예. 최경령의 경제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아시죠? 아니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적당히 하셔야지. 이거 예, 너무 이제, 심하게 잘하시네요. 예, 경제부장을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KBS는 네. 서로 윈윈이 됐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예. 어떠십니까? 그 약간 그 주식시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네. 약간 반등은 조금 했는데 2,000선을 지금 넘었는데 아직 뭐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 제가 2달 전에 나왔을 때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요. 네. 이 부의 지각 변동을 알려주는 7가지 시그널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7가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시그널이었는데 금리였습니다. 네. 그때 예.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불황이 오거나 침체가 오기 전에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맞습니다. 오히려
단기 금리가 예. 장기보다 높아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그널이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장기와 단기 금리, 특히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한 석 주 전에 일어났죠. 예. 2년물도 역전이 됐고 3개월물도 역전이 됐고. 네, 그건 이제 예. 상반기에 일어났었고요. 근데 보통 가장 중요한 바로 금리 역전의 시그널을 보통 2년물하고 10년물을 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경기 침체가 왔느냐. 지금까지 역대 경기 침체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요. 시차가 있었습니다. 예. 6개월에서 무려 30개월. 예, 이렇게 그때 그 이야기 하셨었죠. 네, 그때도 예.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왔던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단순히 마이너스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 경제 조사국이라는 곳, NBER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뭐 여기서 한참 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성장률 2분기만 하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 그걸 경기 침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네. 일어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예. 드문 일이죠. 예. 근데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그 뒤에 한 6개월에 30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라도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하강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 침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두 가지를 근데 그때 강조를 했었죠. 예.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마라. 이번에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예. 이번에는 미국 연준이 경제가 나빠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굉장히 주의를 해서 이번 경기 침체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과거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과거와 똑같다 하더라도 예. 재밌는 사실은요. 항상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역전된 다음에 무려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아까 말씀하시기에 30개월 후에 네, 경기 침체가 왔고. 온다고 네. 하더라도 네. 주식시장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상당 네. 기간 올랐었다. 보통 평균적으로 예. 8개월인데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주가가 올랐고 10% 정도 올랐다. 이런 과거 이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와 또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가.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에 헛갈리는 온갖, 상황입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과거에는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으니까. 네, 예.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재테크 한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게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과거 패턴을 따르자니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새로운 변수들을 다 고려하자니 어. 이것도 지금 한두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갑자기 잘 해결이 되기라도 한다면 네. 그래서 자유무역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한다면 또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또 그 사이클을 만나서 좀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수출이 잘 되기라도 한다면 이런 가정과 전제하에서는 또 굉장히 파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과거처럼 과거 7번 전부 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마다 경기 예. 침체가 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으로만 옮겨놓는다든가 전부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든가 이건 뜻밖의 호황이 왔을 때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확실히 경제 뭐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현상을 제대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상황에서 요럴 때 강한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제가 이 좀 구성한 방탄 포트폴리오 이걸 좀 방탄. 야, 이거 한번 좋습니다. 붙여봤습니다. 제가 한번. BTS 네. 방탄 포트폴리오. 네. 예. 근데 이걸 제가 혼자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예, 예. 아주 유명한 이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 펀드, 예. 레이 달리오 예. 헤지 펀드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 사람이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저도 예. 여기서 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우리 사람, 실정에 맞게. 네, 포트폴리오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예. 이분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좀 약간 한국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좋습니다. 좀 써봤거든요. 아주 좋은데 KBS 경제부장이 추천하는 네. 방탄 포트폴리오 추석 네. 특집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전에 먼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분 포트폴리오를 올
시즌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4계절 포트폴리오 이야. 또는 저는 이걸 전천후 포트폴리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좋네요. 예. 네. 이분 포트폴리오가 소개가 된 책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책에서 참고를 해보면 주식을 30%를 주식을 30%. 네, 넣었고요. 나이에 불문하고. 네, 나이에 불문한 그러니까 거죠. 올 시즌이니까 네. 나이에 불문하고. 네, 오케이. 보통 뭐 50대는 예. 40, 뭐 이런 식으로 예, 거꾸로 예. 나이만 예, 거꾸로 올라갈수록 하죠. 예. 주식을 줄이라는 포트폴리오도 그렇죠. 있죠. 근데 예. 이분은 나이에 불문하고 주식의 30%.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분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죠. 아, 미국 그래서 국채. 네, 그것도 나눠서 중기 국채 아마 7년에서 10년물 정도일 텐데 예. 이게 15%. 예. 그리고 장기 국채는 20년물 넘는 것들일 텐데 예. 40%. 굉장히 많죠. 40%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금이 7.5%.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들어가 네. 있네요. 그리고 예. 원자재가 7.5% 들어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100%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인덱스 펀드로 하는 거겠죠. 특정 종목을 찍지는 않았고. 네. 특정 예. 종목을 찍는 건 아니고 예. 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면 예. 당연히 종목을 찍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인덱스 펀드 쪽을 좀 택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네. 주식 30%, 국채가 합해서 한 55% 되고 금이 7.5%, 원자재가 7.5% 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절대 망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뭐 딸 것 같지도 않습니다. 크게 얻을 것 같지도. 제가 보기엔.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생각외로 예. 상승장에선 상승을 했고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됐기 때문에 예. 꽤 괜찮은 성과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과거에 한 30년 동안을 대입을 예.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물론 그렇군요. 이제 대세 상승을 맞이했던 최근에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최근에 그렇죠. 올랐지 않습니까? 예. 좀 상상을 10년 초월할 장기 정도로. 호황. 네. 예. 아주 최근에만 대입을 하면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뭐 사실이죠. 예. 대신 위기에 좀 강한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 방탄 포트폴리오니까 일단 방어적이고 방패 그리고 요즘 상황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KBS 경제부장 박종훈 경제부장이 추천하는 방탄 포트폴리오 이제 들어갑니다. 네. 예, 방탄 포트폴리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저는요, 현금을 보유를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현금. 예, 경제가 불안하니까 현금 보유를 늘려야 된다. 예.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보면 다 원화 표시 자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을 예. 갖고 있건 예. 아니면 예금을 뭐 저축을 해놨던 예,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든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원화 표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달러 표시 뭐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개도국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는 어떠냐? 이게 정의로운가? 과연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제가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네. 말씀을 한두 번 드렸던 이유도 네. 사실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달러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일부 어떤 정파적인 매체들이 일부러 달러 사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심리를 더 악화시키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아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논조도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저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같은 관점이지만 좀 다른 점은요. 예. 저는 예. 사실 2017년, 18년에 많은 분들한테 달러 투자를 권했고요. 제가 예. 2016년에 썼던 책에서도 예. 달러 투자를 그 책에서 권해놨습니다. 예. 저는 달러 투자가 어떤 때 굉장히 정의롭냐 하면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예. 달러를 개인들이 보유하는 건 굉장히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언제 팔 거냐. 예.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을 때 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 투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재정 거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맞습니다. 예. 그걸 뭐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년, 18년에 저는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달러 투자를 좀 할 필요 있다. 특히 예. 달러를 예금 형식으로 드는 것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았는데 저는 17년, 18년에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 1,100원 이하 정도면 저는 달러 예금을 들으시라. 그게
여러 가지로 개인한테도 유리하고 나은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우리 원화 예금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금리가 한 2.4%,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연리로.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직접 달러 예금을 해봤는데 2018년에 예. 그때 환율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3.08%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달러를 예금을 함으로써 예. 기회비용이 있느냐? 기회비용이 있죠, 물론. 왜냐하면 그렇죠. 환전 수수료, 스프레드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스프레드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게 그 당시에. 환전 수수료가 몇 %나 될까요? 보통 다 우대가 됩니다. 우대가 참고해서 돼요? 말 잘하면 예. 90% 우대 거의 다 우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원, 그러니까 2원 이내로, 아. 1달러에 2원 이내로 말 잘하면 환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 우대 은행에서 보통 하잖아요. KBS 경제부장이니까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플 보면 어플의 예. 90% 예. 우대는 거의 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빼놓고는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 18년에 굉장히 유리했고요. 다만 추격 매수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막 1,200원 넘었을 때 막 사셨던 분이 있다면 예, 예. 지금 1,200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후회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7년, 18년에 권했던 방식은 뭐냐면 환율의 3년 평균, 3년 평균보다 낮으면 사시고 예. 그다음에 높으면 사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18년의 평균이 얼마였냐면 1달러에 1,120원이었습니다. 1,120원. 그런데 또 여기에 재밌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은행에 가면 실제로 예. 이런 상품인데 환율이 1,120원으로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하가 되면 최저는 1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은행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거래했던 은행은 최저 100달러를 1,120원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정기예금을 들도록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매일 사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매주 사게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네. 자산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죠. 예. 대신 이제 미니멈은 이제 최소한 100달러를 뭐 예금을 하든지 정기예금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100달러면은 뭐 지금 한 12만 원 정도 수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재정 형편에 맞춰서 충분히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건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120원을 설정한 다음에 1,080원 이하로 내려가면 2배로 또는 3배로 정기예금을 들어라. 이렇게 또 설정이 가능해요. 좋네. 네. 편하네요, 일단. 편하죠. 예. 근데 이 상품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약점이 없는 상품이 있겠어요? 그 약점 뭡니까? 환전 수수료가 높아요. 이건 또 이건, 완전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보고 있는 수밖에 없구만요. 1,120원이다. 네. 1,150원이다. 이종우 이카노미스트는 이제 보통 기준점을 1,150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네, 예. 이제는 아마 제가 3년 평균을 하면 1,140, 50원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1,150원으로 내려간다. 그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다만 예를 들어 창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90%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설정하는 건 한 60% 우대밖에 안 돼요. 대신 전신한. 전신한으로. 네, 전신한 환율이기 때문에 적용이 예.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 자체는 좀 낮은데 이걸 좀 어려워서 예. 좀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전신환이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네. 덜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그렇습니다. 자체가 약간 예. 스프레드가 좀 작습니다. 예. 이거 좀 어렵지만 예. 이거는 은행 창구 가서 좀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 싶지만 해야 될 말씀이 예. 많기 때문에 예. 해드려야 될 말씀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넘어가자면 이렇게 일단 스프레드가 약간 크긴 하지만 환전 수수료가 많긴 하지만 대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매주 매일 매달 이렇게 불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또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환율이 막 올라가면 환전하고 싶고 환율이 막 떨어지면 있던 달러도 팔고 싶은데 그러네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 공포감 요인. 이런 예. 심리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죠. 아주 좋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달러 예금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낫다. 지금 박정훈의 KBS 경제부장 박정훈의 BT 방탄 포트폴리오에 네.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 예금 일단 추천을 하셨고요. 이게 몇 %나 그러면? 이게 좀 뭐 예. 사람마다 좀 저는 퍼센트를 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의미가 것 같고요. 없다. 예.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린 다음에 나중에 한번 비율은 좀 예, 비율은 이따가 나중에 이 대략적 비율만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는 오케이. 이렇게 레이 예. 달리오 같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딱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30% 하세요. 거의 다 이렇게 말을 우리나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네. 7, 80% 이상의 개인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얼마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뭐 투자를 못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예. 금융자산 예. 중에서 몇 그렇죠. 퍼센트 이런 뜻이지. 그렇죠. 집 팔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자산 중에서는 절대 아니죠. 네. 아마 대부분 예. 뭐 저도 그렇고 예.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금융자산보다는 사실은 실물자산이 좀 더 많은 편이죠. 그렇죠. 네.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 자산의 뭐 한 20% 30% 정도 네. 중상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산 조사를 보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예금 이야기하셨고 또 추천하실 만한 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추천하기 전에 예. 제가 하나 퀴즈 하나 드리고 퀴즈 싶은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네. 예. 정말 뛰어난 예.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예. 물리학자고. 예. 이분이 예.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거의 연애도 안 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리고 예. 취미 활동도 거의 없었어요.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군요. 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남성적인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건 뭐 정확하게 보죠. 매력은 아닌가? 있었지만 데이트만 안 했을지도 모르지 아닌가? 않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이분이 그러면 예. 평생에 거쳐서 예.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예. 무려 3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만 연구했어요. 예. 제일 길게 한 건.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오랫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사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구만요. 아니죠. 네. 네. 뭘 연구했을까요? 30년 동안 30년 같은 걸 동안? 연구했는데. 네. 그리고 뭐 연구 분량을 보니까 예. 이분이 이쪽으로 제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정도면 네. 그때가 뭐 한 16세기 정도입니까? 네. 16세기, 17세기 정도라고 따지면 한 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추셨나요? 이야. 대충 이야, 어림잡아서 대단하신데요? 찍었는데 맞추신 겁니까? 찍었어요. 네. 그냥 찍었어요. 맞습니다. 예. 30년 동안 연금술을 연구했는데 예. 예. 모르셨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근대 물리학자들이 예. 이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모든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 뉴턴이라는 분이 알고 봤더니 연금술사였다. 연금술을 연구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기보다는 연금술은 사실은 2000년 정도 연구를 해왔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연금술사라는 게 이제 마술사, 주술사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게 근대 과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과 화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 정도면 금에 관해서 고민을 했겠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금을 만드는 연구를 30년 동안 했는데, 야, 금을 만들 수 없을까? 네. 캐지 않고. 네. 야, 그런데 과학자답네. 예. 근데 이분 연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입자가속기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예. 그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여전히 금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뉴턴이란 분이 정말 금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분이 조폐국장을 했거든요, 영국에서. 맞습니다. 근데 예. 조폐국장 하면서 근본위제 기틀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영국은 은본위제였는데 예. 이분이 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중에 이 채택이 되고 그게 영국이 근본위제로 이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은 뭐 어쨌든 여전히 만들 수 없는데 예. 이 금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에 예. 대한 투자가 뭐 사실은 뭐 작년부터 예. 굉장히 급증을 했죠. 예. 저는 사실 2016년에 썼던 제 역시 책에서 예. 금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에 책이 뭐였죠 또? 네, 빚권한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빚 책이었어요. 권하는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 네. 지금은 뭐 절판 팔리고 있습니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2016년 책인데. 예. 그리고 2017년, 18년에 그때만 빚을 권했었군요. 참 그러고 보니까 2016년에 그때는 초이노믹스. 예.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죠. 빚내서 잠깐만 투자를 권유하니까 예. 그 투자가 나중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위험하다. 것인가 예. 이 내용이었는데 해안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어쨌든 금 투자를 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7년, 18년에 금값이 계속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때 금을 좀 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저는 금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금의 어떤 그 위험의 분산 차원. 분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특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비중을 나중에 말씀드렸다 그랬는데 예. 왜냐하면 자산의 특성을 다 말씀을 드려야 비중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 아까 달러하고 금이 굉장히 재밌는 관계가 있어요. 예. 완전히 역관계입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6개 주요 통화, 파운드화나 엔화 같은 6개, 유로화 같은 예.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달러 인덱스와 금은 단기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하거나 아니면 달러가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니까 달러에 비해서 금의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야겠죠. 예. 그래서 아까 레이 달리오도 어떻게 했느냐면 예. 금은 7.5%만 금융 투자 자산의 한 7.5%만 보유했잖아요. 예, 그랬네요. 그 이유가 금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안전자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잖아요. 예, 이름만 그렇죠,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최경영 앵커는 예. 워낙 경제 전문가니까 잘 예. 아시겠지만 금값이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니, 저는 금 잘 몰라요. 아, 네. 예, 금 투자를 안 해봐서. 달러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예. 어느 정도로 변동성이 크냐 하면 예. 1980년에 달러 가치가 예.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면서 위협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금값이 폭등했거든요. 예. 1트로이언스 이게 31g 정도 됩니다. 1트로이언스에 850달러가 갔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예. 얼마입니까? 한 1,500달러 좀 안 그렇죠. 돼요. 1,500달러. 1트로이언스에 지금 1,500달러가 좀 안 되는데 자, 1980년이면 예.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물가가 도대체 2배도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금값은 그러네. 2배도 안 올랐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0년도 경에도 금이 뭐 1,000불을 넘네, 1,000달러를 넘네, 안 넘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느 정도로 진짜 안 오르는 거군요, 이게. 진짜 안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올랐으니까 금값은 왜 이렇게 물가 대비 안 올랐어? 네. 굉장히 싸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금이라는 건 정말 안 오르는 거구나. 사뒀다가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금이라는 게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아까 달러 같은 경우는 네. 기회비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전 수수료. 왜냐면 이거 수수료 엄청 높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예, 텐데 예. 이 끝날 때쯤 말씀드릴 텐데 예. 높지 않게 사는 방법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너무 수수료는 걱정이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 돈 넣어두면 그게 자동적으로 불리는데 네. 금은 그냥 금이 이렇게 금덩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금이 막 불어나거나 예.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금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겠죠. 근데 심지어 그러네. 1980년에 비해서 지금 2배도 안 된다 제대로. 그렇죠. 야.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 오른 것보다 훨씬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예. 이 1980년에 그렇게 어쨌든 850달러나 됐다가 이게 예. 갑자기 200달러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4분의 1 토박이 났잖아요. 예. 또 이게 안전자산도 아니에요. 어.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가 금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책에 2016년 말에 예. 나온 책에서 썼던 이유는 금의 여러 가지 특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은 갖고 있는 게 보험적인 측면. 이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의 지각 변동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예. 우리가 자산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쪽이거든요. 뭐냐면 그런 위기가 올 확률은 제가 보기엔 10%도 안 되는데 그 10% 확률로 굉장히 파국적인 결말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90%의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예. 이런 위기 상황이 올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예. 올 수 있을 때 그때 금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전자산이다. 네, 보험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측면이 지금도 그때 이제 2016년 말에 이런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아마 초쯤에 아마 예. 금을 샀다면 지금 금값이 심지어 최근에 며칠 동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떨어진 가격도 35% 이상 한 40% 정도 예.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원화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100달러대였는데 예. 지금 1,500달러 가까이 됐고 예. 환율도 지금 뭐 1,120원 정도에서 1,200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항상 이 투자 상품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네. 의심하는 측면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인데 홈쇼핑이나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사요. 그 홈쇼핑에서 요새 골드바 선전하더라고. 그 저는 그러면 끝물이다 이건. 끝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콘도 옛날에 무슨 뭐 콘도랄지 무슨 호텔을 제주도에 짓는데 뭐 그거 투자하는 상품이랄지 이런 게 또 2015, 16년도에 홈쇼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제 판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끝물이다. 홈쇼핑에 지금 골드바 선전하더라고요. 네. 이게 끝물이에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도 골드바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끝물이다. 끝물의 기준은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정도로 이 상품이 이게 선전이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제 기준인데 좌우지간 박종훈 경제부장의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들도 있으니까. 예.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경제 분야 책 중에서 예. 1등부터 10등 사이에 부동산 책이 절반을 넘잖아요. 예. 끝물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동산 책은 보통 마지막 순간 정말 버블의 끝에 항상 부동산 책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일반인들이 막 사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단기적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값이 만약에 뭐 어디까지 갔느냐를 떠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금을 다 사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의 측면은 이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 보수지에서 이런 기사 썼을 때마다 정말 제가 정말 아니 어떻게 그것도 보수지 어떤 보수지였냐면 예. 경제신문 경제 전문 신문에서 예. 어떤 경제 일간지에서 무슨 기사를 쓰냐면 리디노미네이션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예. 한국은행에서 공포감을 줬기 때문에 그거 봤어요. 네, 예.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예. 기사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비웃었고 제 예. 후배 기자였다면 야단을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값은 절대로 국내 요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적인 이렇게 가격이에요. 짜실한 시장 정도에서는 한국 정도의 네. 시장으로는 택도 없다. 우리나라가 금 사는 걸로 금값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 금값은요. 요즘에 예. 아주 투명해져서 예. 글로벌 금값 아까 전에 제가 1트로이언스에 1,500달러냐 뭐 1,200달러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환율을 곱해서 거의 정확하게 금값이 나옵니다. 전혀 여기서 거의 오차가 없어요. 예. 이 금값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원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국제 금값에 맞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인들이 금을 만약에 그렇게 너도 나도 산다. 그 순간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건 굉장히 지표로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금이라는 자산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눈여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역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예. 근데 사실 예. 금이라는 건 투자해본 적도 없다. 예,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시죠, 잘. 저 잘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심지어 폴 볼커라고 예. 미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사실 예. 그리스폰보다 저한테는 더 예. 유명한 사람인데 예. 폴 볼커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대요. 금은 근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좀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예. 금을 사는 방법을 몰랐다는 예. 거예요. 이 유명한 일화가 왜 남아있냐면 예. 사실 역사를 돌아가면 나옵니다. 예. 미국의 1933년에 금 소유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반인들은 개인은 누구도 금을 소유할 수 없다. 이 100달러, 예. 겨우 100달러요. 100달러 이상의 금을 소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근본위 제도였으니까 그런가요? 근본위 제도 뭐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 건 아닌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근본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 예. 자, 이 설명을 드리면 예. 1933년에 루즈벨트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20달러에 예. 1트로이언스에 그 당시에 20달러였는데 예. 강제로 매입을 한 겁니다. 너 만약에 연방준비제도 은행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예. 연방준비은행에 금을 20달러에 팔지 않으면 너 감옥에 가두겠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겨우 100달러 이상의 금을 갖고 있다면 그게 들키면 넌 끝장이다. 이러니 공산주의였군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네, 예. 그랬더니 순진한 사람은 몇 퍼센트였나 봤더니 예. 그때 추정이 22%가 연준에 금을 팔았다. 미국인들의. 예. 네, 80%는 안 팔았대요. 안 팔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예. 없는 걸로 현재 역사는 그렇게 좀 조사되어 있거든요. 예. 뭐 어디서 실형 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현재 블록뱅이 역사가들은 일단 뭐 과장된 소리였군요. 예. 그런데 이 법이 정말 미국의 금 거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에는 금 거래를 막 떳떳하게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80%인 사람도 금 거래 떳떳이 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법이 언제 없어졌냐? 1970년대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강제로 빼앗은 금 거의 뺏었죠. 예. 뺏자마자 다음에 금값을 20달러에서 35달러 올려버렸어요. 아유, 70% 넘게 올린 겁니다. 미국 정부 강도네요. 강도. 칼만 안 네. 들었지. 그리고 연준이 예. 그러면서 세계 최대 금 보유 은행이 됐습니다. 어. 무려 2만 톤을 갖게 됐는데 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예. 금을 이렇게 암암리에 어둠의 경로로 거래하다 보니까 예. 금을 사는 법을 볼커가 모를 수밖에 없죠. 아, 그때 예. 당연히 금 사는 법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관한 그 관념도 저는 이제 주로 그 나쁜 돈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던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금이나 미술품 같은 경우에 사재기를 해놓고 이게 떨어지든 말든지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 이게 일단 실물이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부피로 그냥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냥 미술품 하나 3억짜리 5억짜리 사놓고 넘겨주고 잘 보관해놔라 집에다가. 그리고 이 자손이나 손자 손녀가 나중에 팔고 뭐 이런 식의 거래들이 부유층에 횡행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있죠. 네, 그렇죠. 예. 실물 금을 사시는 분들은 예.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물 금을 아까 이제 금 사는 법을 수시로 싸게 살 수 있는 법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드바를 진짜 산다. 예. 그러면 부가세가 일단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한 5%는 돼요. 최소한. 예. 제일 싸게 사도. 예. 그럼 15%가 붙는 거예요. 근데도 골드바에 산다. 이건 금값이 15%가 올라야 본전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골드바를 만약에 그런 이제 불법 상속 증여가 아닌데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게 그거는 사실 필요가 아니다. 없다. 근데 불법 증여나 상속하시는 분들한테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예. 세금 안 낼 생각으로 골드바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 금은 뭐 어느 정도는 10% 정도는 나중에 이제 비율은 말씀하신 비율은 네, 나중에 예. 가서 좀 말씀드릴 예, 건데. 어느 정도는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2만 톤이 넘는 금을 가지고 미국이 근본위제에 통해서 달러를 갖다가 일종의 태환 환율이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예. 태환 화폐인데 이게 예. 뭐냐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달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 말씀드리면 좀 예. 싫어하시겠지만 예.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 수 브레튼 있었던 우주 체제. 겁니다. 예. 그 바로 이렇게 예. 빼앗은 금으로 예. 예. 바로 이 미국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 달러화를 만드는데 기초가 됐던 거고요. 약탈 경제. 이건. 네, 예. 정말 놀랍죠. 예. 미국 경제 알고 보면요. 예.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주의 국가인가 하는 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제 경제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금으로 바꿔주는 이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줬었는데 이 달러화로 바꿔주는 걸 중단을 해버린 게 1971년이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값이 1온스에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오르는데 예. 9년 만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본위제는 야만의 시대의 유물이다. 케인즈가 한 말이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금을 거래하면 굉장히 야만적이거나 불법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금 거래는 계속해서 지금 언더그라운드, 땅 밑으로 계속 예. 내려왔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제 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예. 앞으로 미래에. 예. 사실 금값이 저는 오른다, 떨어진다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너무 많은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공급 측면에서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네. 미래는. 하지만 예, 저는 아무도 보험 모르죠.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다행인지 뭐 금한텐 다행인지 자 이렇게 금값이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올해. 예. 그러면 보통 재화는 이렇게 값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예. 금은 잘 못 늘어납니다. 그렇죠. 왜 못 늘어나냐면 금광이라는 걸 탐사를 해야 돼요. 한정된 금광. 예. 그렇죠. 예. 근데 탐사를 하고 거기서 금을 캐내는데 시차가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바로바로 금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전망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1%밖에 안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예. 최대치가 한 4% 늘어난다고 하는데 금값은 사실 뭐 달러화로 쳐도 한 25%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의 공급량은 사실 많이 못 늘어나거든요. 이제부터 탐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러네요. 금광을 새로 발견해서 금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좀 시차가 있죠. 탐사하고 발굴하기까지의 시차.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 측면인데 수요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2008년까지는 서로 금을 못 팔아서 안달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역사인데 예. 이 유럽연합에서 이 유럽연합이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예. 너 금 팔지 마. 예.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가 완전히 기축통화가 돼버리고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아지니까 이젠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 가지고 있어 뭐해? 네. 뭐 이렇게 된 거군요. 금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서로 금 팔려 그러니까 금값이 막 흔들리잖아요. 금을 못 팔게 조약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가을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조약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2008년까지는 사실은 중앙은행들이 끊임없이 금을 팔았습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끼리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까? 시장에 팔기도 시장에 하고요. 팔기도 네,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중앙은행끼리도 사고 예. 팝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많이 나와요. 예. 나왔다면 몇백 톤씩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 보통 이 유럽연합에서 한 400톤 정도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게 올 가을에 풀린다고요? 네, 올 가을에 풀립니다. 이제 예.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풀린다고 금값이 떨어질 거냐? 예. 중앙은행들이 2008년과 2009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데 2008년까지는 금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금을 예. 서로 팔았어요. 예.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중앙은행들이 2009년부터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막 달러를 찍어냈으니까. 네. 오늘 그래서 근데 돌발 경제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예. 네. 서류 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류 가방.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금의 최대 악재는 뭐냐면 금값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뭐 예를 들어서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금을 팔고 싶겠어요. 예. 이미 이제 빨리 차익을 실현해야 되죠. 예. 이게 아마 큰 약점일 거고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 금 수수료 이야기도 안 했고 정작 가장 중요한 금 수수료는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네. BT 박종훈의 방탄 포트폴리오. 네. 예, 이거 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예. 네. 이 부분은 하여튼 금에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다는 것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니까 예. 절대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보험이지 이걸로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예.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달러하고 금 사이를 보면 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달러를 금보다 한 2배 정도 보유한 상태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자산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린 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예.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의롭지 못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예. 돈이 남을 때는 미국 그렇죠. 국채를 계속 사거든요. 예. 개인들도 만약에 미국 국채를 산다면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개인들이 당연히 이건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를 거고 예. 그걸 팔 거니까 우리 경제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달러와 금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예. 또 미국 국채와 그 다음에 주식을 비슷한 비중으로 또 역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와 네.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 또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네, 그건 어느 쪽을 택해도 괜찮고요. 예. 역시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비율은 저는 이제 뭐 약간 국채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채라는 건 네. 미국 국채. 국채는 예. 미국 국채가 좋습니다. 아, 그 이유는 그래요? 뭐냐면 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 위기가 왔을 때 대비인데 가격 변동폭이 미국 국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더 유리해요. 대한민국에 더 유리한 투자가 미국 국채를 개인들이 갖고 있다가 값이 쌀 때 갖고 있다가 비쌀 때 팔아주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측면에서도 달러 또 예금하고 비슷하죠. 똑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애국적인 뭐 예.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만 그런 애국 마케팅은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개인에게도 네, 좋다. 개인에게도 그게 네. 더 변동성이 오히려 위기에 대비한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고요. 예. 비중 빨리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중. 지금 예. 비중을 말씀드린 게 예. 퍼센트로 말씀 못 드렸지만 예. 아까 이 달러와 금 사이의 비중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미국 국채와 예. 미국 주식 또는 국내 주식
비중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정도 비중으로 가져간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대비할 수 있는 방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 멋대로 판단하건데 조금 사시라 그 말입니다. 조금 약간 사시라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박종훈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KBS 김원장 기자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